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9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시간에 이제 전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안보 여건이나 통일 여건을 냉철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북한 핵 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그 글로벌 성격을 띠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NPT 체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정책의 시각에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진전되어 왔는지 이 과정을 한번 짚었고, 그리고 지지난번에는 이 월성 1호기 그 폐쇄 관련해서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산업부 그 직원들이 대북 원전 지원을 검토를 했다, 이런 그 문서가 발각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짚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파행으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어떻게 그 핵무장을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북한이 그 핵무장을 하는데 크게 4개의 그런 그 팩터가 필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차례 그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 탄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 탄 개발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239를 추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플루토늄 피트도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피지스 패키지 이것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폭장치 실험도 고폭장치도 이미 다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루토늄 탄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플루토늄 관련해서 핵실험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큰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지도부가 김씨 일가들이 반드시 그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먼저 현재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55년도에 그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또 이어서 핵물리학자들을 계속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56년에는 소련하고 이제 핵에너지 평화 이용을 관련 그 협정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2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핵실험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플루토늄 탄 외에도 이제 하일리 인리치 유레늄에서 고농축 우라늄 그 탄을 지금 현재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 김정은이는 이제 4차례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4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소형화, 경량화 여기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ICBM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팩터는 이제 북한은 이미 핵물질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관련해서 그 하드웨어를 이미 구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원자로,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재처리 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미 그 핵 연료 주기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2600만 톤의 그 천연 우라늄을 북한은 이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천연 우라늄에서 이제 그 우라늄 성분을 띄어내는, 그러니까 정령 과정을 거쳐서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우라늄 떡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연 시설도 갖추고 있고,
또 이것을 농축의 그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말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우라늄 그 변환하는 그런 그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펠렛이라고 그 이제 원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원통형 그 덩어리를 만드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산화 그 우라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연료봉도 만들고 이 펠렛을 자 이제 그 연료봉 그 원통에다가 연료통에다가 집어넣는, 클래딩 그 연료봉에다 집어넣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묶어서 그 집합체를 만든 퓨얼 어셈블리, 이와 같은 그 모든 그 과정들 핵연료 주기를 이제 그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자립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핵무기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삼박자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팩터는 자 핵무기 그 제조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물질 생산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 핵무기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것을 핵 폭약 그 폭발 장치 이런 것들을 그 구비를 하고 뭐 이와 같은 그 기술을 전부 다 이제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그 운반 수단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한은 핵과학자 30명의 소련 그 늪나 그 핵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남한에서 월북한 도상록, 한인석, 이승기 이와 같은 그 핵과학자들이 이제 북한 그 핵개발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2년도에는 소련이 지원을 해서 그 영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그 메카로 발더두방 그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 거기서 이제 방사능 통용원소 그 핵연료 이런 연구를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63년, 64년도 그 당시 김일성이는 이제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야 우리 그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비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국하고 소련은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 교육은 이제 이름하겠다, 담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965년도에 이제 소련은 IRT-2000 그 리서치 리액터, 이건 경수로인데 이거를 이제 설립해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IRT-2000 그 리액터를 최초 2메가와트에서 4메가와트, 그 다음에 8메가와트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그 다음에 92년도 그 IAEA 사찰단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북한은 이미 1975년도에 약 한 300mg의 그 플루토늄을 이 IRT-2000을 통해서 추출해봤다. 이제 그런 그 답변을 얻어냈어요. 지금 현재는 이 IRT-2000 같은 경우는 지금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에서 235를 빼내는 것을 우리가 농축이라고 하는 건데, 이 235 그 비율을 20% 이상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농축이라고 보는데, 그냥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이르기까지 북한은 본격적으로 그 핵무기를 개발할 그런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여기에 이제 올인했었고, 그러니까 재처리 실험도 해봤고, 75년도에 그 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그 처리 기술도 그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제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건설하면서 이것이 이제 86년부터 정식 그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되는데, 자, 85년도에 이제 방사화학 실험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핵연료를 이게 다시 플루토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 재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그 시설을 이제 건설했고, 이것을 이제 92년도 1차 그 푸스라인을 완공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영변 핵단지에 50메가와트, 그 다음에 저 태천에 200메가와트 그 원자로를 그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게 이제 중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80년대 이제 하이 익스플로시브 데토네이션 테스트에서 고폭 실험을 300회 이상을 했다. 그 다음에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그 의사 과정을 한번 보면은, 자, 이 모든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김씨, 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들이 전부 이제 그 직접 그 감독을 하는데, 군수보고 담당 비서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인민무력부가 이제 각각 그 핵 연구 기관들을 이제 감독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순수 그 핵 에너지 그 분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는 캐비넷 그 내각 밑에 그 원자력 그 총국이 86년도 12월 달에 그 설립된 원자력 총국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하에 이제 영변 원자력 연구센터, 이게 바로 이제 영변 핵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동위원소 응용위원회, 원자력 부문 위원회, 그 다음에 평양 원자력 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 물리학 그 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기관은 김일성 종합대학, 평성 이과대학, 그리고 김책 공업대학, 그리고 평성과학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영변 핵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이거 뉴클리어 리서치 센터, 이거는 64년도에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2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고,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50메가와트 이거 경수로인데 이건 짓다 말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케미스트리 레버러터리, 이게 방사화학 실험실, 이게 이제 재처리 시설이, 자, 5메가와트 원자로 밑에 구룡강 건너서 야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방사화학 실험실이고, 자, 그 밑에는 이제 fuel rod fabrication plant가 있다. 연료 가공 공장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3개 그 waste storage facility가 있다. for fuel rods.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좀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 그 facility가 있다. 이거 500호 그 건물하고, 그 다음 declared, undeclared waste storage가 있다. 자, 신고, 미신고 그런 폐기물 저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이 2010년부터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전혀 영변에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핵과 그 박사가 교수가 2010년도 10월 달에 북한에 가보니까, 자, 이 새로 이런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더라. 그리고 약 2,000개의 센트리퓨지스, 그 원심 분리기를 갖춘 그런 농축 시설이 새로 들어섰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5메가와트 그 리액터를 보면은, 자, 이거는 86년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북한은 이것을 가동하다 중단했다, 가동하다 중단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90년도, 91년도 약 한 80일간 가동 중지를 통해서, 자, weapons grade plutonium, 그러니까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 생산을 13kg 추출을 했다. 그리고 94년도에 다시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핵위기가 가시화가 되네. 그 당시 이제 카터가 방북을 하고, 그리고 미국 간에 이제 agree framework, 핵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 이 원자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거는 이제 흑연 감속로다해서 graphite moderated,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칼더 홀 그 리액터를 이제 모방한 거고, 그 다음에 연료로는 내추럴 유레니움, 그래서 자연 천연 우라늄을 쓰고 있고, 238 주로 주종을 이루는 천연 우라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심을 식히는 거는 자, 카본 디옥사이드 가스, 이 중수 대신에 가스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메가와트 원자로, 이것이 이제 바로 IAEA 사찰 대상이고, 92년도 그 당시에 인스펙터들이 갔을 때 이제 discrepancies, 자, 불일치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5메가와트 원자로고, 자, 2005년도 재처리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또 사용 행위를 재처리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리액터가 5메가와트 원자로다. 그 다음에 방사화학 실험실은, 이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재처리 그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영변 뉴클리스에서 일하는 그 핵과학자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92년도 이니셜 리포트, 최초 리포트에 따라서
보고서에 따라서 자 우리 북한의 이와 같은 그 16개 그 핵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것을 IAEA에다 신고를 하고 그 당시 IAEA는 이제 그 이런 그 시설물들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그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에락 인스펙션 임시 사찰을 6차례 이제 했는데 92년 5월부터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방사화학 실험실은 북한 주장대로 무슨 뭐 이제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리프로세싱 플란트다, 퍼실리티다,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이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거죠. 여기서 여기 지금 방사화학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이제 플루토늄 그 프로세싱 라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first 라인은 92년도에 완공이 됐고 그 다음 second 라인은 94년 착고해서 96년에 완공 목표라는데 아마 그때 다 완공이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 2층 건물로 되는데 지상에는 이제 6개의 리프로세싱 셀, 그러니까 핫셀, 그러니까 특수 그 방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독성을 내뿜는 그 고준위 그 방사능 이런 물질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특수 방어 시설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무슨 납으로 된 그런 어떤 투명 그 납류를 통해서 자 이 뒤에다 보면서 이걸 전부 이제 플루토늄을 걸러내는 원격 조정 장치로 이제 걸러내는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층에는 3개 그 샘플링 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건물 끝에는 이제 사형 후 핵연료 그 수용 처리 시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빌딩 그 500, 그 500호 그 건물 안에 이제 그 전부 그 사형 후 핵연료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저장했다가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여기서 리프로세싱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가 이제 100톤에서 300톤 가까이 그 맥노스 펜 퓨얼 사형 후 핵연료를 제철한다. 이 맥노스는 이제 마그네슘 그 합금으로 된 그런 그 피복관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양을 그 제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150에서 한 200kg의 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된다. 그 다음에 영변에는 이제 그 외에도 그 10개의 그 핵 연구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부터 쭉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위원소, 중성자, 핵전자학, 핵재료, 핵물리 등등 10개의 그 연구소가 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은 여태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날 1차 핵실험을 했고, 마지막 실험이 2017년 9월 달에 이제 그 했는데,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북한은 여태까지 어떤 핵물질로 그 핵실험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루토늄탄을 실험을 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는 아마도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탄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4차 때는 북한은 먼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부스트 피션 밤 그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핵탄두 실험 5차 때 6차 때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 1차, 6차부터 이제 위력 핵폭발력 그걸 전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차 때는 1킬로톤 그 미만이었지만 그러나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자 마지막 6차 때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적게는 50킬로톤 많게는 200킬로톤에 이르는 그와 같은 그 위력을 보이는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플루토늄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루토늄 239라고 이제 핵물질이 이제 핵무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 239인데 이 239는 이제 원자론의 우라늄 그 238이 중성자를 흡수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플루토늄 239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239 생성은 이제 5메가트 흑연 감속로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일반 경수로의 경우는 이제 사형 핵연료를 전부 이제 우리가 이 프로세싱 하면은 1% 정도의 그 플루토늄이 나온 반면에 그 다음에 흑연 감속로 같은 경우는 보통 경수로보다 플루토늄 양은 적지만 그러나 순도는 훨씬 더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메가와트가 이제 플루톤 추출에 아주 적합하다. 그런 형태의 그 리액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이제 플루톤 추출을 한다. 그 얘기고, 자,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이거 이제 재처리를 하다 보면은, 자, 그럼 예컨대 이제 500호 건물에서 이게 전부 지금 저장되어 있던 이런 그 사용 핵연료가, 자, 이것을 이제 다시 끄잡아내서 여기 있던 그 사용 핵연료를 전부 잘게 부숴서, 자,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이제 폐기물들은 전부 특별 보관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질산을 부어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재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철이다. 근데 그때 제철이다.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 플루토늄은 약 한 1%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우라늄 238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저 플루토늄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자, 이제 원자탄을 만들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weapons grade 플루토늄이 돼야 된다. 이것은 플루토늄 239의 순도가 93%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안에는 자, 238도 있고 239도 있고 240도 이럽니다. 이렇게 만약 섞여 있을 경우는 이것은 그 임계 질량이 확실히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루토늄 239의 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239의 임계 질량은 10.5kg인 반면에 만약 240이 섞일 경우는 임계 질량이 2.4kg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2.4kg만 돼도 이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 239의 그 순도 이거를 93%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238이나 240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로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대로 자, 92년도 이제 IAEA 그 당시 그 임시사찰 했을 때 북한이 이제 플루톤 추출을 확인을 했고, 북한은 뭐 99g밖에 안 했다 하지만 그러나 IAEA 그 인스펙터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니까 인출한 그 스펜 퓨얼 이런 것들 전부 볼 때 7에서 10kg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몇 g이냐 몇 kg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스펜 퓨얼을 리프로세싱 했더니 플루토늄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자, 스펜 퓨얼이 8,000개 뭐 퓨얼 라츠 아니고 예컨대 막 이렇게 많은 그 스펜 퓨얼을 우리가 리프로세싱 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 그러나 요만큼 조그맣게 그 재처리하면 또 요만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고 적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그 플루토늄 스펜 퓨얼 양에 딸린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75년부터 자 이런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도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이제 입증된 그런 팩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플루토늄. 북한은 앞으로 언제든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weapons grade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메 같은 원자로 가동을 이제 플루토늄 획득을 여태까지 뭐 44에서 50kg 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1기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통상 3kg 내외다. 이것도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는데 자, 그 당시 그 순도나 뭐 이런 템퍼러처 온도나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그 지금 핵공학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은 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은 그 다음에 자 노하우를 플루토늄 추출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플루토늄 피트를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 얘기는 자 일단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추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우더 폼이기 때문에 직접 이거를 이제 그 핵무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로 된 플루토늄 239, 그 옥사이드 형태의 이
239 이거를 핵무기 제조용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형 제작이 필요해. 메탈라이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단 메탈라이징 했을 경우 우리가 뭐 핵탄두 장착 무기 그 고순도 weapons grade 플루토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거는 자 core of an implosion nuclear weapon. 그래서 내폭형 그 핵무기의 그 코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플루토늄 피트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fossil material, 그러니까 핵물질. 자, 플루토늄 239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저 성형 제작된 239 물질하고 플러스에서 any neutral reflector, temper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론 중성자 그 반사제들, 템퍼, 푸셔 이런 그 반사제들까지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리플렉터 이런 건데. 요 두 개를 싸잡아서 우리가 플루토늄 피트라고 한다. 근데 이 플루토늄 피트는 성형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 플루토늄 239가 96%, 그다음 플루토늄 240이 1%, 또 갤리움 그 유리만 데 들어가는 메탈 이것이 3%. 그래서 이거를 데타페설로의 바이 모랄리티 그래서 몰 그 배율 비법으로 이걸 이제 합금화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그 플루토늄 핏이다. 이걸 이미 만들었다. 사이즈는 이제 소프트볼 정도로 이게 크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 피트가 이제 제대로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계 질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크리티컬 매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양이 조정이 돼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인계 구조가 크리티컬 쉐입 이것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된다.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아주 정교하게 그 구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양파 껍질과 물고기 비늘 모양의 작은 그 편린 형태의 그 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 구조 모양의 이런 그 형태를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메탈라이징을 해야 된다. 메탈라이즈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루토늄 핏을 그러면 누가 봤냐? 지금 만드는 건 누가 봤냐? 누가 봤냐 하면은 자,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핵학 교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팻맨 그 나카사키에 터졌던 그 팻맨 같은 경우는 6.2kg의 그 플루토늄 피트 중에서 1kg만 그 핵분열을 일으켰고 이 중에서 1g만 그 에너지를 내고 고온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방사능을 그 생성을 하고 여기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조그만 부분만 이제 이와 같은 그 핵 분열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틀보이 같은 경우도 60kg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7.8kg만 그 핵분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g의 그 플루토늄만 있어도 1킬로톤의 그 폭발력을 내는 미니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 핵공학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신석대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 플루토늄 핏을 북한이 이제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을 핵학 교수가 이제 그 BBC하고 인터뷰 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이후로 이분은 지금 북한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자 플루토늄 피트 이 제조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jar containing plutonium in metal form. 그래서 자 가이거를 갖다 댔더니 지난 시간대로 뭐 가이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성형 제작된 플루토늄 피트가 맞다. 이것을 이제 B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피직스 그 패키지도 완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뉴클리어 웨폰 디자인 여기 보면 자 피지컬 요소도 들어가고 케미컬 요소도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어레인지먼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핵물질 이런 것 관련된 건 전부 피지컬. 그 다음에 핵 그 폭발 장치, 폭약 뭐 이런 거는 케미컬. 그리고 어떻게 이거 정교하게 구형으로 아까 무슨 뭐 양파 모양의 이 편형 이게 축구공 모양의 이거 아주 잘 정교하게 잘 이 금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좀 엔지니어링. 이런 삼박자가 세 요소가 전부 다 구비돼야 이 핵폭탄이 핵무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피직 관련해서 자 물리학적인 그 패키지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선 들어가는 자 combination fossil uranium plutonium fusion fuel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핵물질입니다. 자
우라늄 235든지 아니면 플루토늄 239든지 아니면 그 핵융합 그 물질 그 연료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플러스해서 high explosive lenses. 그래서 이 거포 그 작용할 때 나오는 그 렌즈하고 그 다음에 템퍼 그 중성자 그 반사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X-ray reflecting material 이런 것들을 전부 싸잡아서 우리가 피직스 패키지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플루토늄 피트라고 하는 거는 자 핵물질에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중성자 그 반사제 이것만 이제 우리가 피트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피직스 패키지에는 여기에다 추가로 렌즈도 들어가고 또 엑스레이 리플렉팅 머티리얼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어떤 것도 들어가냐 하면은 자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자 지금 현재 여기 저 핵 그 단면도에서 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중성자 발생장치인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피직스 패키지에. 그래서 이 핵 폭발 위력이라고 하는 건 중성자 그 개수에 의해서 아니면 플루토늄 핏대 크기에 의해서 아니면 고폭장치에 의해서 전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중성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발장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제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울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21mm의 그 다이아메터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알파선 방출 금속인 베릴리움 폴로늄 210으로 이제 만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보론 플라스틱 쉘 해서 이거는 이제 플루토늄 피트를 그 보호해주는 그 보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론 플라스틱 쉘 이것도 피직스 패키지에 들어간다. 이 3.2mm가 protect pit from stray neutrons. 그러니까 플루토늄 피트 이거를 보호해주는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자 이 중성자 방사제 이제 피직스 패키지 여기 들어가는데 자 이 중성자를 피트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 주면서 그 핵 연쇄 분열 반응이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사제다. 여기에 이제 내추럴 유레니엄 우라늄 238 그 템퍼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라늄 238이 고속 중성자 fast moving neutron 이거를 만약 캡처했을 경우에 자 핵분열이 일어나고 중성자를 이제 많이 방출한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그 medium density aluminum pusher 이거는 이제 중성자를 그 핵탄으로 계속 그 구심점으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알루미늄하고 보론 금속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피직스 패키지를 우리가 다 만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2005년 2월 달에 중국에다가 완성을 했다고 이런 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Fatman 그 데토네이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면은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이상구를 추출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그 핵물질에다가 그거에 이제 중성자 반사제 같은 걸 끼워 넣는 템퍼 푸셔 이런 걸 끼워 넣는 플루토늄 그 피트를 이미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중성자 발생장치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렌즈나 아니면 엑스레이 그 리플렉팅 머티리얼 이런 것까지 결합하는 그 피직스 패키지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남은 과제는 어떻게 그럼 이와 같은 것이 핵 그 연쇄 분열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그 폭약으로 이런 것들을 핵 분열 가능하도록 그 이제 압력을 가하고 열을 고온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고폭 시스템입니다. 이 고폭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완성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걸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노랗게 된 부분이 자 이건 팻맨 경우 노랗게 된 부분이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32개의 그 Exploring Breach Wire Detonator 이게 이제 격발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자 팻맨 나카사키에 들어있던 팻맨 그 단면도를 보면은 맨 가운데 그 초록색으로 된 것이 이것이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중성자 발생장치고 그 옆에 양쪽에 붙어있는 빨간 것이 이제 플루토늄 핏 그 다음에 핵물질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반사제 중성자 이제 반사제입니다. 중성자
요 짙은 색의 회색, 그리고 옅은 색의 회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반사제입니다. 반사제. 이건 푸셔고, 그 앞에 거는 이제 템퍼고, 둘 다 이제 반사제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한 것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그 피트를 그 보호해주는 보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고동석으로 된 부분들이 전부 폭약입니다. 폭약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이 아까 얘기대로 Explosive Breach Wire Detonator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치면은, 예컨대 이것을 치면은, 자, 이것이 폭약으로 그 힘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다시 그 핵물질들을 서로 이제 인계 질량에 도달하면서 이제 폭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디토네이션 프로세스다. 그래서 플루토늄 보포장치를 개발했다, 이제 북한이. 300여 회에 걸쳐서 고폭 실험했다. 아까 얘기대로 고폭 실험은 이제 핵물질을 딱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 고폭 화약이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고폭 화약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이 폭발시키는 그 격발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고폭 실험이었다. 이런 것들을 300여 회 이상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대로 Explosive Breach Wire Detonator, 이거는 이제 뭐냐면 a piece of fine wire, 그러니까 아주 그 정교한 그 와이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strong source of high voltage electricity. 그래서 이것은 고전압의 전압의 그 소스가 되는 강력한 이제 그런 그 성격의 equipment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격발장치, 이거는 이제 뭐로 만들어냐면 골드, 금으로, 아니면 플라티늄, 백금, 혹은 골, 플라티늄, 알로이, 그 합금, 아니면 두 개 다 합금으로 만들든지, 이와 같은 걸 만들고, 자, 작동 원리는, 자, 이 fine wire, 이 와이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Explosive Breach Wire Detonator인데,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FATM의 경우는 32개가 전부 구형, 피직스 패키지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이어에 이제 전압이, 고압의 그 전압이 흐르게 되면은 이 고전류가 흐르게 되고, 순식간에 in a few microseconds, 아주 뭐 대단히 뭐 100만 분의 1초나 뭐 하던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와이어가, 이 고전류가 흐르면서 와이어가 전부 녹습니다. 녹으면서 이것이 전부 이제 와이어가 기체화가 된다. vaporize 된다. 이런 얘기. 기체화가 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그 쇼크와 히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high explosive, 이 고폭 장약들을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폭 장약들이 작용을 해서, 자, 핵물질을 이제 드디어 인계 질량에 도달하게 되고, 도달시키고, 그러면서 핵 연쇄 반응이, 그 체인 리액션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폭 실험이라고, 두 번째 거는, 자, 거기에 들어있는 고폭 화약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faster explosive, 그 다음에 slower explosive,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 플루토늄 피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피직스 패키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고폭 실험도 다 해서 고폭 화약도 전부 완벽하게 만들었고, 디토네이터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자,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핵실험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high explosive device, 핵 폭발 이제 핵 폭발 장비를 이제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실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제 1945년 7월 16일 날 최초로 핵실험을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자,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Nuclear Explosive Device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핵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디바이스고, 자,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자, 이게 이제 피직스 패키지, 여기에다가 이제 전부 그 bomb shelling,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여기다가 이제 깝지를 입힐 경우에, 여기는 firing system, 그 다음에 각종 그 신관이나 뭐 내관이나 이런 것들 전부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항공에서 떨어질 때, 자, 몇 초 뒤에
투하 낙하 몇 초 뒤에 터지게끔 하는 그런 파이어 시스템 전부 결합시킬 때 이것이 이제 핵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7월 16일 날 45년 7월 16일 날 그 당시에 실험했던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에다가 3주 뒤에 8월 9일 날 45년 8월 9일 날 거기다 bomb shelling해서 만든 것이 팻맨이다. 이것이 나가사키에 투하돼서 6만에서 8만 명의 희생자를 가져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제 2006년부터 핵실험을 했는데 이와 같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6차례에 걸쳐서 이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를 핵폭발 장치를 만들어 봤고 여기에다가 bomb shelling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자 핵실험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주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 이제 그 핵실험은 이제 플루토늄 실험을 했고 2차 핵실험도 플루토늄 탄으로 했습니다. 특히 그 1차 핵실험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거는 1킬로톤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핵실험 자체가 이게 좀 엉성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핵실험이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실험에서 실험에서 그 실패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기도했던 그런 그 핵폭발 위력이 나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근데 중성자 발생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지 아니면 핵물질이 정확하게 그 어떤 이런 인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핵 분열을 못했든지 아니면 뭐 중성자 반사제 그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링 어레이지먼트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든지 그 장약 그 화약 폭약이 뭐 어설펐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좋은 그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핵실험에서는 절대로 그 실패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은 이제 그랬고 그 당시 1차 핵실험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CTBTO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를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CTBTO에서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이제 일제히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지진파 관측소에서 이상한 파장의 그런 그 웨이폼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BTO에서는 여기서 받아 보면은 자 이것이 지진이 났네 아니면은 그 인공 폭발이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이 이제 지진이 아닌 경우는 자 피파 프리리미너리 그 웨이폼이 이제 쾅 치면서 점점 수그러듭니다. 그러나 지진 같은 경우는 자 맨 처음에 좀 적게 시작했다가 세컨더리 자 커졌다가 다시 적었다가 커졌다 뭐 이런 거 파형을 보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거는 자 man-made explosion, artificial explosion인지 아니면 earthquake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CTBT에서는 이것은 man-made explosion이다 이런 것들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이 100% 이게 핵실험이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했을 때 반드시 이제 그 radionuclide 그 파티클이 포집이 돼야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 이후에는 방사능 입자가 이제 만약 나오면 이걸 이제 스모킹 건 of nuclear explosion. 이건 자 보면은 자 이것이 반드시 핵실험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핵원리에서 얘기를 했듯이 자 뉴트론하고 우라늄 235가 이제 뉴트론을 그 캡처했을 경우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톤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논 이것도 가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는 반드시 그 상공에서 예컨대 이와 같은 가스가 포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그 1차 핵실험 했을 때는 제논 133 그 가스가 그 포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스웨덴에서 그 이제 2003년도 2006년도 10월 3일 날 북한이 앞으로 우리가 핵실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스웨덴이 자기네가 그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그 파티클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우나라는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빌려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 핵실험 전에 우리나라 그 고성에 있는 그 이제 통일전반의 근처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럼 이제 실제로 핵실험 이후에 이제 제논 133을 포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찰기도 이거 제논 133 포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CTBTO에서도 이제 포집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은 12일 뒤에 북한이 핵실험한 12일 뒤에 무려 북한 풍계리하고 그 약 7,500km나 떨어져 있던 그 카나다의 그 옐로우 나이프에서 이거 레이디오 뉴클리어 스테이션에서 포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CTBTO에서 그 분석하는 기법은 이거 atmospheric transport modeling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풍향 풍속을 전부 고려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전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간의 어떤 이런 풍향 분석 전부 고려를 해서 백트래킹 역추적을 해봤더니 진원지가 북한의 풍계리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artificial man-made explosion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핵종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논가스라는 이런 그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그 파티클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핵실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핵실험을 이제 2009년도 5월 25일 날 북한이 했는데 이때는 전혀 어떤 기관도 어느 나라도 어떤 단체도 이 핵종을 발견을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저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핵폭발 장치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 그 차단물들을 아주 촘촘히 설치를 해서 2번 차단, 3번, 4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단을 해 9번 차단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논 133이나 크립톤 이런 가스가 지금 누출이 안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핵실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핵실험에는 우리가 그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노블 가스를 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풍계에서 건너와 가지고 풍속에 따라서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일본의 타카사키 그 레이디오 뉴클리어 스테이션 여기를 지났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돌아다니다가 저쪽 북쪽에 그 우스리스크 러시아의 그 레이디오 뉴클리어 여기서 탐지가 됐다. 그러니까 무려 핵실험 이후에 55일 만에 그 탐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핵종은 제논 131M 그 다음에 제논 133 이런 것들이 탐정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뉴클리어 그 퓨전 그거하고 일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 분열을 했을 경우에 이런 가스가 나온다. 이거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핵실험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3차 핵실험 때는 no indication of the type of the fissile material used, plutonium or highly enriched uranium. 그러니까 그 당시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분열 물질이 핵분열 물질이 이것이 플루토늄인지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인지 모르겠다. 이건 그 판단이 안 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too late detection. 너무 늦게 55일 만에 핵실험 이후 55일 만에 이제 그 탐지가 됐고 그 다음에 after decay of isotopes 해서 동위원소 그 반감기 때문에 급격히 이제 줄어서 이와 같은 그 전부 원소들이 다 아이덴티파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3차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그 학자들은 이게 플루토늄이 아니고 이때는 하이리치 유레니엄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으로 이제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 탄, 그 다음에 4차 핵실험 때 했던 부스트 피션밤,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6차 때 했던 수소폭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능력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개발한 북한의 운반 수단,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배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제 전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건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관자로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딜링하고 조율해야 될 건가? 이런 데 대한 제 나름대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